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부개혁과 을미개혁을 발표하는 최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개혁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정책이나 기관 등을 새로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가부개혁과 의미개혁이 어떤 개혁과 어떤 정책과 기관을 뜯어고쳐서 가부개혁과 의미개혁을 이루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가부개혁의 배경,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 의미개혁, 가부개혁의 의미가 한계, 그리고 내용 정리 및 문제풀이 해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부개혁의 배경입니다. 당시 조선은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조선은 농민들에게 여러 번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결국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청은 도움을 받들여 조선에 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후 텐진조약을 의거하여 중국이 청이 조선에게 군을 파병한 것을 안 1번 동안 조선의 일천으로 파병하게 됩니다. 이제 두 양국이 조선 내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농민군을 학살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 후 조선군은 이제 더 이상 있다가 외세에게 조선이 침략을 받겠다 생각을 했는지 농민군과 화약을 체결하여 당시 어떤 문제를 무마하고 청과 일본에게 조선에서 군을 올릴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과 일본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선 내에서 장기간 주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명분이 없었던 터라 마치 명분을 찾고 있던 일본이 조선의 경복궁을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가보외란이라 하고 가보외란을 통해 경복궁을 장악하고 당시 왕이었던 고종을 인질로 삼은 일본은 당시 화약을 체결하고 이제 화약에 나오는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한 교정청을 폐지하고 새로 군국기밀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후 군국기밀 설치하고 얼마 안 있어 당시 조선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였던 청은 조선에서 몰아내고자 청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청일전쟁에 발발하게 됩니다. 일단 가보개혁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군국기무처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하는데요. 군국기무처는 일본이 조선의 예정 간섭을 위해 설치한 회의기구로 수장으로 당시 공권 개혁하였던 주홍길이 군국기무처의 총재를 맡고 그리고 부총재 1명, 약 20명의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조선의 여러 개혁안과 야원을 논의하고 회의하는 기구였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당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크게 그냥 단순한 평범한 회의 기구였습니다. 자, 이제 1차 가보교육의 내용을 보실 텐데요. 자, 정치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연호를 개국 기념을 사용했고 정부를 의정부와 국내부를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국내부는 무엇이냐? 국내부는 오로지 왕실의 재정만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기존 개혁 이전에 원래는 의정부가 국가의 재정이나 왕실의 재정을 모두 담당했는데 때문에 국가에 필요한 세금이 왕실 사적인데 사용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부나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여 둘을 따로 나누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거제를 폐지하고 기존 의정부 육조 체제를 팔아암 체제로 개편을 하였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조선의 개혁 이후 조선의 중앙 통치 체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구강 밑에 원래는 의정부 하나였지만 국내부 하나 추가됐고 의정부 밑에 원래는 육조 체계였습니다. 8개의 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 보시면 삭지 않은 재정을 이용하시고 은본화폐제를 실시하는데 여기서 은본화폐제는 은으로 조선이 화폐를 은으로 쓰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으로는 이제 공사노비제를 폐지했는데 말 그대로 신분제를 폐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혼을 금지했는데 여기서 조혼이란 아직 결혼 정년기가 이르지 않은 어린아이가 결혼하는 것으로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당시 14살이었던
때문에 이 좋은 제도를 금지하고 과부제를 허용을 했는데 여기서 과부제는 말 그대로 과부가 그 남편을 잃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혼 제도를 허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고문과 연좌제를 폐지했는데 고문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의 보통적인 고문이었고요. 연좌제는 군대에서 하는 연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친족이 지은 죄를 자신도 똑같이 그 죄를 부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차 가구개혁이 끝나고 2차 가구에 넘어가는 와중에 청일전쟁의 양상을 보시면 거의 일본의 승리와 확정시가 돼요. 일본이 점점 간섭을 넓혀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일본은 조선대 공사관으로 이노우를 스택하여서 당시 조선 정권을 짓고 있던 공선들을 축소를 해내고 그리고 이전에 가구개혁을 주된 기구인 공국기본처가 폐지되고 이를 의정부가 이어받게 되는데 그냥 이어받는 것이지 의정부를 일본식으로 내각화해서 이어받게 됩니다. 당시 내각화된 의정부 수상으로 기존에 있던 기공직과 추가로 일본으로 망명을 떠난 박영우가 다시 조선에 들어와 이 둘이서 2차 가구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2차 가구개혁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했는데요. 홍범 14조란 조선이 자주적 독립국가임을 국내에 반포한 개혁 강령입니다. 여기서 강령은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범 14조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인재중용 확대나 백성의 생명재산 보호, 노동시 문제 폐지 등 근대적인 개혁안이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혁안으로는 의정부 8항을 일본식으로 내각과 7부로 개편을 하였고 전국 8도를 23부로 변화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지방관의 권한을 약화시켰는데 이 권한을 어떻게 약화시켰느냐? 당시 지방관이 갖고 있었던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군사권을 빼앗음으로써 지방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사법권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집행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재판소를 설치하고 교육적으로 나갔을 때 교육부 조서를 반포하고 한성 사범학교를 지으면서 이제 조선 내에서도 근대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가구개혁에서 일미개혁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청일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일본이 청에게 라오동반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전리품으로 청에게 라오동 반도를 받아냈는데요. 하지만 이를 탐탁지 않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독일과 프랑스를 양쪽에 두고 일본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당시 동아시아에서 아무리 가장 강한 국가였던 일본이었다고 서구 열강대에는 아직 많이 약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라오동 반도를 청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를 감해 주셔야 하는 조선은 러시아를 잘 활용하면 조선 내에 있던 일본의 간섭들을 일본의 영향력을 무마할 수 있다 생각하였는지 조선이 이제 칠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 러시아를 이용한 일본의 견제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일본이 아니었죠. 이 칠러 정책은 왕실을 위주로 영성왕과 고종을 중심으로 칠러 성향이 점점 퍼져갔는데요. 일본이 생각하기에 이 둘 중 하나를 치면은 더 이상 러시아의 성향이 퍼지지 않고 다시 예전처럼 일본의 영향이 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래도 왕을 죽이는 것은 좀 그러하니 결국 그리고 다음에 영성왕후의 공부궁을 찾아가서 영성왕후를 잔인하게 돌려내고 시신을 불태우는 사건 이어가는 사변입니다. 이후 조선 내 한일 감정이 증가하게 되죠. 이제 1미개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개혁은 아까 반가운 얼굴이죠. 또다시 기공직이 내각을 재구성하여서 의미개혁을 주도하게 되고 당시 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의원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이 개혁이 다른 어떤 개혁보다 친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3차 개혁은 개혁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태양력을 사용했고 종두법을 시행했는데 종두법은 그때 당시 유행했던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종두법입니다. 그리고 우체사를 설치했고 우체사는 우체국이에요. 그리고 건양 연호를 사용하고 교육으로 서학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발령이 되게 중요한데 단발령을 반포하면 단발령이면 머리를 단발로 다듬는 거죠. 깔끔하게 다듬는 단발령이라 하는데 당시 조선은 유교국가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소중한 머리카락 이걸 자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기존 의미 사변으로 인해서 커졌던 반일 감정과 반정부 감정이 더욱 커지게 되면서 결국 의미 의병이 일어나게 돼요. 이로 인해 조선의 이 의미 개혁, 가보 개혁과 의미 개혁은 종결이 나게 됩니다. 가보 개혁의 의의와 한계입니다. 의의는 조선의 근대적 개혁으로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중대한 역사적 지점 기점이었던 것을 이루고 한계는 주요세력이 아무래도 외세 일본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종결되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내용 정리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1차 가보 개혁은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선에 신경을 쓰지 못하여서 비교적 자주적으로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고 군국 기본처에서 기공지도에 추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개혁안들은 조선 정부를 의정부와 국내부를 하고 그리고 공사도 이제 폐지 등이 있겠습니다. 2차 가보 개혁은 본격적으로 청일 전쟁 일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간섭이 시작되고 의정부 일본식 내각화를 하는 사교나 기본지대 연립청 등에 추진되었습니다. 고정의 행동 14조가 이때 선포되었죠. 대표적인 개혁안은 정부 8도를 입사구로 개편, 의정부 파라문을 일본 내각화 7부로 개편한 것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미개혁입니다. 의미개혁은 의미사변 이후 문화적인 러시아 친러파를 다시 한번 기공지민 친일파와 이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백성들은 반발령에 의해 의미운동을 일으켜 이 개혁은 종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혁안은 반발령이겠네요.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의 답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이고요. 아까 1차 가보개혁에서 조선이 신문제를 폐지했다고 하였죠. 그리고 1번은 조선시대 영조, 일본의 균형법은 조선시대 영조와 군포를 부피를 한 키로 줄인 것이고 2번 별무관은 고려시대 때 용관이 여진정벌 위에 상부가 군사기구입니다. 그리고 4번 전분 육순법은 조선시대 세종이 시행한 땅 토지를 6개의 기구로 넣어 세금을 걷는 제도고 마지막 전림변정구간은 고려시대 때